트럼프 대통령 계속 말을 바꾸거든요. 근데 나쁜 남자인데 나 먹고 사는데 책임을 못 져? 그럼 더 나쁜 남자야?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거예요. 관세 협상을 해도 언제 또 등을 맞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절망만 할 건 아닌 게 미국이 중국을 잡는다 이 목표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제조업 경쟁력 있는 한국을 완전히 배제한다? 쉽지 않거든요. 벌써 우리를 필요로 하잖아요. 손 내밀고 있잖아요.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예요. 뭐 한미 경중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윈윈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예요. 이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이건 우리 국익을 위한 동맹인 거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트럼프를 위한 변명을 먼저 한다고 그러면 트럼프는 경제인입니다. 머스크도 역시 경제인이고 트럼프는 그러니까 정치를 경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사실 미국이 상당한 경제적 위기입니다. 지난해 2024년 2.8% 나홀로 성장을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강달러를 배경으로 수입이 많아지고 소비가 많아진 거죠. 그게 이제 주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지금 고민은 뭐냐면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는 약 9,2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재정 적자는 36조, 그러니까 국가 부채죠. 36조 1,000억 달러. 이건 의회가 상한선을 정해놓거든요. 36조 1,000억 달러면 5경이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이미 1월 달에 국가 부채는 상한선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디폴트 상황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버티고 있고, 이게 만일에 다 소진이 되면 디폴트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게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은 집권하자마자 의회와 싸웁니다. 그 국가 부채 한도를 올려달라고. 그럼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거기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금리거든요. 4.5% 내외의 고금리. 그러면 국채 이자가, 국가 부채 이자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거의 1조 달러 육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줄이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약 7조 달러인 연방 예산을 5월까지 1조 달러를 줄이겠다는 목표예요. 머스크 임기가 5월까지거든요. 머스크는 특별 공무원이라서 1년에 130일 이상 근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무차별적인 예산 감축, 그러니까 USAID나 해외에 쓸데없는 예산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축해버리고 인원들은 해고해버리고 이 흐름으로 가는 거고 머스크 역시 경제인이니까 위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리면 일단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세금이 들어오면 이게 다 국가 부채,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세를 올리게 되면 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리쇼어링 돌아올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강력한 경제 체제니까 그러면 자연히 미국 국채를 사게 돼 있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간과한 게 만일에 관세가 트럼프 생각대로 돌아간다면 벌써 모든 정부가 관세를 썼겠죠. 정책을. 일단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의 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미국은 수입품을 마음대로 사다가 쓰는 게 미국 풍요로운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비결이었거든요. 그러면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으로 제조업이 들어올 거다 그러는데 중국의 경우 미국은 중국보다 제조업 비용이 5배 정도 됩니다. 5배 정도. 인도보다는 10배쯤 돼요. 왜냐? 미국은 기본적으로 1인당 GDP가 8만 불이 넘거든요. 그러면 5배나 비싼 미국으로 중국의 제조업이 옮겨갈 리가 없죠. 인도의 제조업이 올라갈 리가 없죠. 한국은 한 1.3, 1.5배 높거든요. 미국이.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요. 이미 우리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그런 상황이면 제조업 리쇼어링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제조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지금 밸류체인이 지금 끊어져 있거든요. 여기저기. 그러면 회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그러면 타이어도 필요하고 금속도 필요하고 페인트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게 다 높은 상황에 지금 유지가 되니까 들어갔을 때 제조업체들이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더 큰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트럼프의 언어는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라 경제인의 언어거든요.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거든요. 근데 관세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왜냐? 관세를 막게 되면
맞은 나라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비화하거든요.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그 관세에 굴복을 하게 되면 국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고 실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세 정책에 맞서 이기면은 정권이 살아남는 거고, 만일 지게 되면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권을 뺏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시엠바움 대통령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니까 지지율이 폭등하는 거고, 그러니까 관세 싸움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내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럼프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락을 할 거다. 그러나 각국이 협상을 요구해 올 거고 결국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이길 거니까 이렇게 반등을 할 거다. 그러니까 경제는 V자 곡선을 올릴 거다. 단기적인 침체,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상승,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단기적인 하락 국면으로 가서 이게 L자로 갈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참느냐? 안 참죠. 미국에서 미국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민주당이든 공화당은 상관없이 풍요로운 소비, 그다음에 중산층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물가의 수준인데 이미 물가는 고물가로 가고 있거든요. 바이든 민주당 정부 해리스 후보가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도 거시경제 지표는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실업률이라든지. 그런데 물가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은 월급은 타는데 외식을 못하고 휴가를 못 가는 거죠.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기대해 본 거죠. 그러나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로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길 거다 그러는데 정치는 아니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유권자들이 참지 않거든요. 만일에 5년, 10년 참아준다 그러면은 저도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자기가 이긴다는 신념이 있지만 이 사회에 정치가 개입하거든요. 원래 미국은 집권은 2년이면 중간선거거든요. 당장 머스크조차 트럼프와 결을 같이 했던 머스크조차 관세 정책에는 반발하는 거죠. 인식은 같이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쉽게 말하면 뻥이 아니었고 예고된 거다. 그러나 그런 트럼프라는 경제인의 시각, 경제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트럼프 방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볼 때는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신뢰,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확실성,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계속 말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해도 언제 또 등을 맞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패착은 신뢰할 수 없는 미국, 신뢰할 수 없는 트럼프라는 현상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중심이 됐던 세계는 흔들리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를 지탱하는 비용을 줄여서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 적자를 줄이겠다는 건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게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세수 증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안정을 지키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게 필요 없다. 쓸데없는 돈이다. 그건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 중심의 질서, 팍스 아메리카나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서 많은 이익을 취하고 오늘날의 국가 번영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을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영국령인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영국의 미군 기지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같이 쓰거든요. 영국령의 이 디에고 가르시아 미군 기지가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을 때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안보 비용이거든요. 안보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에 이걸 거점으로 천문학적인 미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일본에서 EU에서 미군을 해외 주둔군을 뺀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이겠죠. 그러나 미국이 국익에 관철될 수 있는 근거들을, 거점들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다른 미국을 만나고 있다. 미국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주의. 국제 질서를 미국이 지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다. 아니다. 우리만 살자. 이게 고립주의거든요. 이 고립주의는 미국이 세계 질서를 책임지는 맹주가 되기 이전에 고립주의가 있었어요. 유럽과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끼리 살자. 근데 지금 미국은 세계 질서의 중심이고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만 빠져나오겠다? 고립주의로 간다? 그러면 그동안 동맹들이나 세계에서 미국이 보냈던 신뢰, 그 신뢰가 주는 보이지 않는 미국의 국익은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기로 계산한 그 돈과 이 미국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이 비용은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간다면 기축통화의 지위도 흔들리게 되죠. 만약에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면 그때 미국이 끝나는 거예요. 36조 1000억 달러 국가부채 제가 보면 아마 40조 달러, 50조 달러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터지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정치를 경제적인 시각으로 하고 있다. 그거는 통하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아마 거대한 혼란이 세계 경제와 미국 국내를 휩쓸 거다. 그리고 특히 미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관세 폭탄을 맞은 국가들은 여기에 저항을 하지, 여기에 굴복을 하는 순간 국내 정치의 기반이 상실되기 때문에, 약화되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외교는 신경을 안 써요. 왜냐, 이번에 우리 탄핵 사태 때 국내 문제 때문에 지금 외부 신경 거의 못 썼거든요. 그게 국내 정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경제로만 보거든요. 정치 논리로 가게 되면은 경제 논리는 힘을 못 써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 단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나 유권자들은, 그 다음에 각국은 그 단기에서 그냥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대로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들이 기존에 받고 있던 지구촌의 신뢰,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관세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선진국이 그렇습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산업화를 이끌었던 영국이 왜 제조업 기반이, 미국이 왜 제조업 기반이, 자, 제조업 기술이 있어요? 그럼 수출하고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돈이 더 자본이 자본을 먹는 게 낫지, 이 제조업 비용이, 유지하는 비용이, 왜냐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럼 인건비가 싼 곳으로 나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득을 가져오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생각에서 관세를 높이면 다시 제조업이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구조적으로 되질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제조업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지금. 베트남,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많이 나가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서는 생산 단가가 맞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조업을 불러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그러죠. 제조업 다 외국에 나가 있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와 있다고. 이게 논리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다 안 맞죠. 관세 정책을 하면 바이든이 왜 보조금을 줬어요? 안 들어오니까 야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그러면 좀 되겠지? 그런데 관세는 올리고 보조금은 폐지하고 그다음에 저임의 노동력 풀을 형성하고 있던 불법 이민자들은 내쫓고 이 안 맞죠. 맞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트럼프의 주먹만 믿고 들어온다? 경제는 그 주먹에서 굴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마법의 무슨 경제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협상을 보면 지금까지 강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눌러 패는 식이지. 그러니까 트럼프 협상의 달인이다? 저는 거기 동의 안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알긴 알아요. 뭐냐면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사실은 미국의 생산 기지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유해하잖아요. 빼놓잖아요. 왜냐? 여길 때리게 되면 바로 미국 국가 바로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두 국가는 빼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국민들이 쓰는 물건들이 캐나다하고 멕시코만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도 아마 옷 뒤에 보면 다 메이드 인 코리아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이 옷을 국내에서 생산할 때랑 베트남, 방글라데시, 중국에서 생산할 때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럼 만일에 국내에서만 만든다 그러면은 젊은이들 그렇게 옷 자주 못 바꿔 입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쓰는 물건들은 대부분 자체 생산이 아니고 수입을 하는 거거든요. 수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미국을 지탱하는 건 중산층이거든요. 중산층의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리면 세수가 올라가고 거의 아마 백악관에서 생각하는 세수 확대 요건은 거의 뭐 1조 달러에 육박할 거로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나죠. 왜냐하면 관세를 막 무작위로 때리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교육 규모가 줄어들 거예요. 늘어나질 않아요. 관세 맞으니까. 그러면 미국 경기 침체가 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당장 미국 소비자들 그중에서 미국을 지탱하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바이든 때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산층의 불만이 많았는데 여기에 관세를 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수입 물품을 소비하는 미국의 소비자에 역행하는 효과가 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로 볼 게 아니고 유권자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유권자들은 오래 참지 않거든요. 정치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고 트럼프가 너무나 좋아서라기보다는 나쁜 남자지만 괜찮아? 경제만 살리면 돼. 이 심리가 트럼피즘의 배경이거든요. 근데 나쁜 남자인데 나 먹고 사는데 책임을 못 져? 그럼 더 나쁜 남자야? 라는 인식으로 가게 돼 있죠. 나쁜 남자여도 지금 내 지갑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쁜 남자인데 내 지갑 돈을 빼가요. 그럼 미국 유권자들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너무 자신만만하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비책, 트럼프의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세가 비법이면 저도 썼겠죠. 모든 나라가 썼겠죠. 미국의 대공황도 관세의 정책에서 출발한다는 설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인데 지금 관세를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싸운다? 전 세계가 굴복을 한다? 지금 뭐 백악관에서는 뭐 당장 뭐 수십 개 국가들이 협상을 당연히 협상 요구하죠. 그러나 그 협상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성과가 올지 그거는 미지수죠.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국내 유권자가 있으니까. 국내 경제에서 보여야 되니까. 협상은 할 겁니다. 협상은 할 거예요. 그러나 그 협상에서 트럼프가 유리한 모든 효과가 나온다?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관세를 매기는 걸 보면 숫자가 과학적이질 않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대미 흑자가 높거든요. 근데 일본은 24%고 대한민국은 25%거든요. 뭐 25%, 6% 뭐 왔다 갔다 했죠. 그것도 혼선이에요. 어떻게 같은 대통령 발표와 부속도가 다르고 나중에 입장을 정리하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그냥 밤에 책상에 앉아서 몇 명이랑 이거 몇 프로 줄까? 이거 몇 프로 줄까? 이렇게 계산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절망만 할 건 아닌 게 우리만 관세를 매긴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매겼거든요. 중국 34%, 인도, 베트남, 대만 우리도 높거든요. 일본은 1%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거고 EU는 20%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극복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바게닝 파워. 지금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싸움에서도 안보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잡는다 이 목표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오바마의 피보트 아시아 중시 정책이 인도퍼시픽,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된 게 트럼프 대통령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서가 처음 나온 게 트럼프 시기거든요. 바이든도 그걸 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더 잡겠다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목표는 확실하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한국처럼 제조업 강국, 반도체, 배터리,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제조업 경쟁력 있는 한국을 완전히 배제한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의 바게닝 파워. 그러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얼마 가지고 신랑이 버릴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벌써 우리를 필요로 하잖아요.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경제적 싸움도 있지만 안보적 싸움도 있거든요. 미국의 군사력의 핵심은 해군력이거든요. 미국 본토가 떨어져 있으니까. 미국 전쟁 할리우드 영화 보면 항상 사고 터지면 항공모함이 가잖아요. 님치급 항공모함 전단을 10개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을 상징하는 해군력, 이 해군력이 이걸 맞서기 위해서 중국도 함정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함정 척수는 이미 중국이 50척이 많아요. 근데 미국은 질적으로는 앞서지만 노후화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조선업이 이 신조 함정을 만들 만한 기술력, 노동력, 경쟁력에서 딸리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 함정을 수리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신조 함정도 한국이 가장 매력적이거든요. 구축함도 우리가 선체는 더 잘 만들어요. 그러면 한국이 필요하죠. 한국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이미 손 내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온 적도 있어요. 그 다음 중국과 그러면 붙으면 해전에서만 붙느냐 해상에서만 붙느냐 아니거든요. 육지에서는 붙지는 않지만 일본의 주일미군은 섬에 있지만 주한미군은 땅에 있거든요. 만주에 붙어 있거든요. 그럼 주한미군은 만일에 미중이 충돌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을 뚫고 만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가능하죠. 그러면 주한미군은 결과적으로는 중국군의 상당한 몇 개의 군단을 동북 삼성 쪽에 묶어 놓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트럼프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지정학적,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지금부터 이제 바게닝 파워를 이제 국내 정치 혼란이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이 바게닝 파워를 발휘하면 된다.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예요. 위기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의 외교력, 정치력, 차기 정부가 어느 방향이 되든 간에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쟁력, 우리의 전략적 가치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국 외교의 길을 가면 됩니다. 한국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필요하면 그러나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예요. 뭐 한미 경중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한미 동맹은 어쨌든 간에 양측이 지금까지 서로 필요로 했고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필요로 할 거예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글로벌 안보 위기예요. 로우 전부터 시작해서 중대만 그다음에 중동 글로벌 안보 위기입니다.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어요. 이럴 때 세계 5위의 국방력인 대한민국과 세계 1위의 국방력을 가진 한미동맹은 이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행인 거죠. 꼭 필요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 윈윈이에요. 윈윈이에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라는 이 유효성은 향후에도 꽤 오랜 기간 계속 될 거예요. 그러나 동맹은 언젠간 깨지죠. 역사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라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그 다음에 우리 국익을 지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동맹도 우리 국익을 위한 거지 우리 국익에 어떤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동맹이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맹의 중심, 한미동맹에는 기반을 두지만 그러나 동맹은 계약관계예요. 서로 이익을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동맹을 맺는 거거든요. 이 이익을 보는 관계가 깨지면 동맹은 바로 깨져요. 삼국지가 바로 그걸 말해주잖아요. 조조라는 거대한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손권과 유비가 손을 잡고
적벽대전이죠.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이기잖아요. 거기 뭐 수없이 많은 에피소드가 나오지만 그건 다 소설적인 허군거고 중요한 건 강한 적을 상대로 손권과 유비가 손을 잡고 연합군으로 조조를 이긴 거거든요. 그러나 조조 적벽대전이 끝나고 나서 둘이 어떻게 돼요? 이제 손권과 유비가 서로 이해관계 다르니까 헤어지거든요. 그러나 한미동맹은 지금은 서로를 필요하다. 꽤 오랜 기간 필요로 할 거다. 이 기반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국익을 위한 동맹인 거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서로 맞으니까 동맹인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한미동맹에서도 우리 국익 중심인 거고 이 한미동맹의 기반을 두되 필요하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푸틴과도 손잡고 필요하면 누구하고도 손잡잖아요. 그죠? 동맹이어도 필요하면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트럼프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동맹을 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동맹 관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트럼프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중국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유지하는 거고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가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흔들 정도다. 그럼 그땐 조절해야 되는 거죠.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한미동맹도 사실은 용미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동맹은 사랑이 아니니까. 동맹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동맹에 종속돼서는 안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모험적인 답안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동맹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역시도 그래야 되는 거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는 국가 방위에서 러시아가 가장 주요한 위협이었거든요. 지금 이 러시아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미국 본토와 중국 견제. 이게 가장 우선적인 거고 이걸 위해서는 나머지 부분을 희생할 수 있을 수 이런 식의 지금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 피하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토와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푸틴을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 끝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푸틴과 손을 잡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관세에서도 러시아는 빠져있잖아요. 북한도 빠져있거든요. 물론 명분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러우 전쟁 끝내려면 푸틴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야 되거든요. 지금 목표는. 그러니까 김정은을 쓸데없이 자극할 수 없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차별적 관세를 매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빠지고 러시아와 북한은 빼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트럼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거죠. 믿을 수 없는 트럼프. 언제든 계약관계, 언제든 동맹관계를 흔들 수 있는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질서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일기 때의 재미를 많이 봤죠.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활용한 측면이 있지만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두 번째 뭐 삼선 뭐 그러지만 그거는 꿈도 못 꾸는 얘기고 소설 같은 얘기고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영원히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게 욕심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다시 세계 경제를 호령하는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살리겠다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트럼프식 경제 부흥 방식은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 이제 외교안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의 진심이라는 게 여러 군데 확인이 돼요. 그럼 러우 전쟁 종식, 중동 사태 해결, 북한 문제 해결, 요 세 개를 해결하면 트리플 크라운이거든요. 이게 노벨 평화상을 가거든요. 자, 러우 전쟁은 지금 찌그럭버그럭하지만 일단 초기에 종전이라는 용어에서 휴전으로 넘어왔고 5월 9일 푸틴이 원하는 거 5월 9일 이전이 휴전이에요. 왜냐면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절이거든요. 그때 푸틴이 시진핑까지 초청을 했고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못했던 대규모 열병식을 푸틴은 하고 싶어 해요. 여기 김정은도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서 푸틴은 러우 전쟁 승리를 선언하고 싶어 하거든요. 전승절에. 그럼 요 이전까지는 휴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중동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무자비하게 지금 팔레스타인 시민들 학살해 가면서까지 헤즈볼라 하마스 괴멸시키고 있어요. 저렇게 전쟁하면 헤즈볼라 하마스 괴멸돼요. 왜냐? 민간인과 헤즈볼라 하마스를 구별을 안 하거든요. 그럼 저건 아주 잔인한 방식이지만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후티는 트럼프가 직접 때리잖아요. 괴멸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이란도 꼬리 내리고 있어요. 이것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방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개 해결될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북한이죠. 요거만 해결하면 김정은도 지금 오해불망 트럼프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닌 것 같지만. 왜냐? 최선희 외무상을 가장 애지중지하거든요. 근데 최선희 외무상은 바로 미국 통이거든요.
북한의 의무성에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미국만 밟았거든요. 그 최선희가 지금 정상에 남아있다는 얘기가 뭐냐? 바로 미국에 대한 미련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북러 밀착했지만 경제 엉망이고 북중 관계 엉망이거든요. 출구는 사실은 미국밖에 없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만 해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는 이제 트리플 크라운, 노벨 평화상을 가는 거죠. 너무나 많이 김정은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만나겠다는 얘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밑접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미국의 적대적이잖아요. 미 제국주와의 싸움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북한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적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미국은 뭐냐? 미국은 가장 주적이죠. 그러나 사실은 북한에게 제일 두려운 건 중국이에요. 중국은 언제든지 북한 정권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일본은 100년의 적이라고 그러지만 일본은 협상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유무상, 차관, 지원도 받았죠. 그게 사실은 한국 경제 발전에 쓰였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북한은 아직 일본으로부터 그 손해배상을 안 받았어요. 일제강점기에 대한. 그러니까 일본과 수교를 하게 되면 1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 경제 규모로 봤을 땐 천문학적이에요. 우리를 보면 아마 체감으로 치면 거의 1조 달러쯤 될 거예요. 그 정도의 수교 배상금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걸 원하죠. 이것만 받아도 김정은으로서는 숨통이 트이니까. 그럼 일본은 왜 관계 정상을 원하느냐? 일본인 납치자 문제. 북한이 일본인들을 강제로 불법적으로 김정일 시기에 납치해갔거든요. 고이즈미 전 총리는 그것 때문에 북한까지 방문했고 김정일과 합의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메구미 씨 유골이 가져간 유골이 가짜고 문제 때문에 꼬이고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총리의 가장 큰 과제로 납치자 문제 해결을 원해요. 북핵 문제보다 오히려 납치자 문제 해결을 더 원해요. 그러니까 일본 모든 총리의 꿈은 납치자 문제 해결이에요. 일본 총리의 이 양복 깃을 보면 여기 블루 리본이 달려 있거든요. 자세히 찾아보세요. 매번 달고 나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양쪽에 달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블루가 뭘 의미하느냐? 동해를 의미합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북한에 잡혀간 일본인들이 그리워하는 고향의 색깔이 바로 그 블루 리본이에요. 그 블루 리본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상징하거든요. 모든 총리의 깃에 보면 그 블루 리본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 납치자 문제만 해결하면 그 정권은 장수합니다.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모든 일본 총리는 그걸 해결하고 싶어 하죠. 기시다도 그렇고 이시바 총리도 관심이 있어요. 아마 방북도 할 거래요. 그러나 더 큰 속셈은 뭐냐?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거든요. 만일에 일본과 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수교를 하게 되면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일본의 속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북한은 언제든지 만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막힘돌이 있죠. 미국과의 관계가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해결 없이 일본과 관계 개선, 수교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은 김일성이 94년 7월 8일 날 죽거든요. 6월 달에 카터를 불러옵니다. 카터 부부를. 대동강 선상에서 카터와 김일성 부부가 선상 파티까지 합니다. 그리고 7월 8일 날 죽지만 7월 25일 날은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럼 뭐죠? 김일성은 미국과 남북미 관계를 동시에 해결할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김정일 정권 때는 어떻게 했죠? 6.15 정상회담.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2007년 14선언. 남북관계 개선을 하려고 그랬어요. 미국과는 끝없이 비핵화 협상을 했죠. 김정은은요. 2018년 소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 4.27 판문점 회담, 6.12 싱가포르 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남북미 접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각이에요. 겉으로는 으르렁거리지만 사실 속셈은 김정은은 오매불망 트럼프의 러브레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하고 협력하잖아. 러시아는 산업이 없거든요. 북한의 미래가 아닌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속셈은 미국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고 연락사무소,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하고 돈 받고 이러면 김정은은 날개를 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트럼프의 러브레터를 기다린다. 그런데 한번 기차 타고 60시간 하노이 가봤는데 폭삭 속았수다거든요, 거기서. 정말 허전하게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삐져있는 채 하는 거죠. 확실하게 안 해주면 나 안 나갈 거야. 형이 확실하게 보장해야 돼.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시그널에는 답을 안 하죠. 왜냐? 한번 당해봤거든. 이번에는 속았수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걸 가져와라. 내가 원하는 걸. 북핵을 인정해라. 그 다음에 부분 비핵화와 제재 해제. 요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해요? 완전한 비핵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CVID,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 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뉴클리어 파워야? 뉴클리어 네이션이야? 핵무기 많이 가졌어? 김정일이 되게 좋아하는 얘기 해주는 거죠. 너 인정해 줄 거야? 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국제법적인 핵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거든요.
그 얘기는 안 써요 또. 뉴클리어 파워야, 뉴클리어 네이션이야, 핵무기 요 얘기 쓰는 거예요. 이건 비공식적인 용어예요. 인정해 줄 것처럼 하지만 국제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는 딱 5개 나라입니다. 유엔 상임이사국 5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핵무기도 가졌고 국제법적 영향력도 있고 인정도 받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요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끼를 탁탁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식으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영리한 화법을 쓴다. 우리 섬뜩하죠. 뭐? 핵무기 인정해 주는 거야? 우린 쫑긋하죠, 지금. 머리가 쭈삣하죠. 요 상황이에요, 지금.